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지난 주말 본격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주말 이틀 동안 쏟아진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됐고 제주 지역에는 최고 3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남부를 제외하고는 비가 주춤하겠지만 내일 다시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장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마가 좀 소강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어제까지 물폭탄을 쏟아냈던 장마 전체 정선이 오늘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 등은 기온이 30도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나머지 중부지방 등과 충청이 30도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지역에 따라 비가 잠시 멎었다가 다시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려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또다시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충청에도 많은 양의 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도 물폭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2년 전 서울에 시간당 141.5mm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장마는 초반부터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급의 거센 강풍도 동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위치에 따라 지역 강수량 편차가 크겠고 비가 집중되는 곳엔 극한호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자, 송민선 기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 뒤에 나오는 장면 2년 전 이 기록적인 폭우에 잠긴 강남역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침수가 되고 40대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었죠. 당시 역류 방지 시설 등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정은아 기자가 현장 점검했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인도를 시민들이 힘겹게 걸어갑니다. 도로엔 침수된 차량들이 멈춰서 있고 수압을 견디지 못해 맨홀 뚜껑 사이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2022년 8월 8일 시간당 최대 141.5mm의 기록적 폭우로 강남역이 잠겼습니다. 당시 담배꽁초와 쓰레기들로 인해 역류 방지 시설과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류 방지 시설엔 시민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여기 담배꽁초 너무 많으니까 여기 좀 빼자 여기. 빗물바지 안엔 낙엽과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빗물바지는 비가 오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빠지는데요. 대다수 빗물바지엔 이렇게 담배꽁초 등이 끼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걱정되기는 하고 제가 회사가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침수됐을 때 출근을 제대로 못했어가지고 좀 이번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찰과 자치구가 한 라인을 구성해 장마철 수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되풀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폭우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속출했습니다. 알프스 산간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9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수백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폭우가 독일까지 몰아치면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가 30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에서 끝없이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불어난 강물은 마을을 집어삼킬 듯 흐릅니다. 산사태와 홍수에 고립된 인근 주민 300여 명은 헬기를 타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Noi dovevamo partire domani, però ieri è stato, noi eravamo proprio dove il fiume tra l'altro è uscito, quindi è abbastanza pesante.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 남부, 프랑스 동부에 걸친 알프스 산간 지역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 여행지인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도 홍수로 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도로는 물론이고 기차 선로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스위스에서 산사태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프랑스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3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독일 중서부 도르트문트까지 폭우와 우박이 몰아치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독일과 덴마크의 16강 경기는 30분간 중단됐습니다. And then there started being lightning, and unfortunately they very abruptly shut down the event. I think a lot of people were very scared, 현지 언론은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폭풍 등 극심한 기후현상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동안 전국에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이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제주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60mm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제주도는 이제 통상적으로 6월 한 19일 정도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 예년과 같은 시기에 6월 19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6월 19일도 하루 만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네. 열흘 동안에 이번 내린 비와 합친다라고 하면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장마 기간 동안 한 달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한 철에 내려야 될 비의 양의 30%가 집중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장마 한 철 동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5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게 평균적인 건데 거의 열흘 동안에 이미 장마 한 철에 내려야 될 비의 양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비가 내렸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쏟아붓는 비의 강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한 시간에 한 8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거의 8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그런 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된 셈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홍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어제 오전까지만 비가 내리고선 내리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 장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정체전선은 이제 6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6월 중순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남쪽 부근의 덥고 습한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점차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차고 습한 공기를 이제 밀어내는 네.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 안에서의 그런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인데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는 여름의 초입이기 때문에 덥고 습한 공기가 세력을 확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밀고 당기는 그 세력 싸움에서 이제 후퇴하기도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를 하면서 지금은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다시 북상을 하게 되면은 또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도깨비 장마다라는 표현도 좀 쓰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 동반함께 난폭한 모습을 보여서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번 장마는? 이번 장마라기보다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장마의 모습이 과거와 좀 달라진 게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전선의 주변 네. 폭넓은 지역에 굉장히 골고루 비구름이 분포를 하면서 비를 뿌렸다라고 하면 최근에 발달하는 정체전선은 굉장히 극단적인 공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정체전선 주변상에 굉장히 좁은 띠 모양으로 강한 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짧은 시간에 좁은 구역에 많은 양의 비가 순간적으로 내리는 비의 형태인데 특히 이 최근 들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거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저기압과 결합한 정체전선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남북으로의 움직임은 굉장히 원활한데 지금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인 건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공기의 영향 때문에 네. 계속해서 상층에서는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화돼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간 정체전선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 끌어당기는 그런 영향인데요. 특히 네.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서는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당기는 효과를 만들면은 폭발적인 비구름을 그렇죠. 발달시킬 수 있고요. 이 저기압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 후면에 차고 건조한 공기,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가지고 있는 공기와 전혀 다른 성격의 공기를 끌어내리게 되면은 또다시 대기 불안정이 생기면서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는 게 최근 이렇게 극단적인 네. 그런 집중호우를 만드는 이제 장마의 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날씨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불볕
정도였다가 기습적인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에 된 것 아니냐, 속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한반도의 아열대화 연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 상승이 예. 전 지구의 기온 상승보다 한반도가 기온 상승의 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이미 거의 아열대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이 그 외의 지역은 아열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게 아열대 지역은 이 가장 추운 달의 네. 평균 기온도 한 18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겨울철의 기온이 이상 고온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겨울철의 기온은 아열대화가 네. 되진 않았지만 이대로의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네. 하면 금세기 안에는 우리나라도 아열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당장 닥친 날씨 이야기도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맛비가 다시 소강 상태 보이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또 시작이 된다고 해요. 많이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가 어느 정도 내릴까요? 일단 오늘 제주도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제 정체전선이 점차 예. 북상을 하면서 퇴근길 무렵쯤에는 이제 남해안과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장맛비를 이제 네.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출근길에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내일 이제 정오를 전후해가지고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겠고, 네. 그 밖의 지역도 30에서 80mm, 비구름이 발달하는 곳에서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텐데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양은 내일과 모레사리의 총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양이 아니라 좁은 구역의 짧은 시간에 특정 시간에 좀 집중호우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설물 피해 관리 뭐 이런 거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지 닷새 만에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여석 기자, 합참이 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분쯤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분 뒤인 5시 15분쯤에도 미상의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로 포착해 분석 중입니다. 군 당국은 한미 정보 자산을 동원해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궤적, 세부 재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파편은 최대 250km까지 날아갔습니다. 북한은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두가 들어있는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 초기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공중에서 폭발한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이 발사에 실패하고도 이를 덮기 위해 과장과 기만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일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프리덤 엣지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이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등 대정부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 이후 처음 출석하고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 16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위원장님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하고 오세요. 정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회법과 관례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정치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 대북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모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고물가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만큼 5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극한 대치 속에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나머지 3명의 후보 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내 혼란과 논란이 커질 거라면서 일제히 견제를 했는데 한 후보 측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20년 관계를 저버렸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 후보가 소통과 신뢰, 경험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강조한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예고한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는데 나 후보 측은 배신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신 정치 이런 논란이 자꾸 많이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째 영남 공략에 나선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심각한 계파 갈등이 생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 비박의 그 파탄적인 관계에 10배, 20배 되는 파탄의 관계를 만들까 봐. 그런 우려 속에서 공세가 집중되자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사진과 함께 인신공격이 아닌 미래를 고민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한 후보 측은 배신 정치란 주장에 대해 축구의 공환증에 빗대 한 후보를 무서워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이 세 후보의 집중 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세 후보가요.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배신 프레임 공세를 펴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은?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밖에 1위로 예.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때문에 예. 뭐 저런 현상은 늘상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프레임과 관련돼서 저걸 보는 시각과 관련돼서 당원들의 시각과 일치하느냐가 이제 올바른 전략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겠죠. 네.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보는 당원들의 시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향후 대선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차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당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런 차별화가 또 대통령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선례에서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이런 문제를 경험했던 당원들은 예. 그런 또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려에 포커싱을 한 전략이라고 좀 보고 어떤 분들이 많을지 또 어떤 당원들이 어떤 분한테 그 본인들의 표를 던질지는 예. 그런 전략이 과연 통할지 여부와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게 배신 프레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인간적 배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과 박 대통령의 갈등처럼 그때도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공천을 2번 줬다고 해서 그걸 배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시행령 정치를 비판하는 점, 예. 그다음에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이런 여당과 그러니까 청와대와 척을 지는 예. 이런 것들을 배신의 정치라고 했던 것처럼 네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런 배신의 정치의 의미는 공적인 거인 거죠. 갈등을 우려하는 듯한 이런 당원들에 대한 호소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측이요. 한동훈을 향한 이 공포 증세
뭐 공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배신 프레임 공세에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선 건데 이런 반박은 많은 모양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신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한동훈 후보에게는 굉장히 기회예요. 기회? 기회죠. 아, 기회다. 네, 예, 기회다. 예.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 프레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한동훈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아. 근데 이번에도 또 원희룡 후보를 비롯하여 3명의 후보가 배신 프레임을 던졌는데 네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이 세 후보가 잘못 짚었다. 어허. 예, 왜 그러냐면 수치가 얘기해 줍니다. 지금 보면은 이 조사를 보면 네네. 배신 프레임을 던졌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을 때 출렁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과반이 넘어버려요. 아하. 근데 의외로 무당층을 섞은 데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30%대라고 해서 이제 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자체가 합하면 네네. 거의 좀 이제 좀 붙을만한데 예.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당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에 대해서 출렁이겠습니까? 예. 아니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흔들리는 게 맞는데 네네. 지금 현재 세 후보가 마땅히 한동훈 이 대세론을 네네. 대응할 게 없다 보니 예. 궁여지책으로 배신 프레임이지만 예. 안 먹힐 때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해요. 아. 저는 그래서 배신 프레임은 끝까지 갖고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시는 과정에 지금 그 그래픽, 여론조사 그래픽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좀 상세히 보면요. 지금까지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얘기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국민 전체로 봤을 때 경선이 반영됐을 때 모두 다 지금 압도적인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자, 저렇게 볼 때 그러면 한동훈 대세론이 과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레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견제에도 견고하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저는 왜냐하면 숙고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원들도. 예. 여러 가지 각 후보들이 펼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간 생각할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상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 측이 최상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예. 뭐 긍정적 반응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배신자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 어떤 분의 본인들의 그 전략이 먹히는지는 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론조사를 보면 좀 확연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의 그 단일화가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일화는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 단일화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후보의 단일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예. 결선 투표 이후에는 단일화가 있을 수 있겠죠. 정확한 지지 의사 표명이나 지지 예. 활동. 근데 이제 윤상현 후보 등 이제 4위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4위 후보의 결선전 단일화는 있을 수 있어요. 4위 후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는 아마 결정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할로윈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놓고 지금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됐습니다.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며 울먹일 정도입니다. 대통령 당신의 상식을 국민에게 입증하십시오. 바로 특별법을 위한 특조위 구성입니다. 제가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논란이 된 이 회고록 내용에는요. 김진표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할로윈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될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여기에 김진표 의장은 의도와 다르다.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은 일단 나온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을 믿을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안 나왔지만 대통령실의 말을 믿을지는 그렇죠. 국민이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네네. 누구 말을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패턴들이 다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면담을 요청하셨을 때 안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분양 부분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부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들리는 뭐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얘기 나왔죠. 진수희 전 장관께서 여의도 연구원 네 연구원장이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얘기했을 때 경로하면서 그 반대로 여의도 연구원장을 경질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패턴들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믿을 것이에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정치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어떤 바람이 있는 분도 아니고 마지막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해보려고 썼는데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해명을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데 이게 거의 눈속임입니다. 그렇게 특별법 합의를 해놓고 나서 특위 명단을 국민의힘이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특위 구성을 내심 반대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용산 그리고 용산의 그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심중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유튜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했을 만한 그런 김진표 전 의장과의 독대 사실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해명을 했는데도 그 해명분을 안 믿으신다는 그 얘기가 또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처음에 책을 썼다면요. 그 실제 로 데이터를 말씀 주신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합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 종합적인 고심이 보인다 이런 취지의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일인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것을 바꿔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인이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맞는 거고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특검법을 거부했던 이유는 진상규명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특검법에 들어있던 독소조항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구에서 영장 청구권을 준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자 했는데 민주당이 안 들어줬던 거고 이것이 바로잡혀져서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 과정에 보셔야 되고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구성에 합의했죠. 명단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 확정을 했어요. 조만간 제출할 거고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사임 때문에 이 명단 제출이 늦었던 거 보이기 때문에 곧 아마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권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고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70만 명이 돌파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탄핵 청원 이게 국민동의 청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청원법상 보면은 청원의 대상인지가 일단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국회에다 청원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탄핵 발의권 자체는 국회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의결 절차를 거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과반이 발의해가지고 뭐 찬성 일정한 요건을 거쳐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정치적인 시사점인 것이고요. 저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저는 여러 가지 조치할 것은 없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저런 부분이 민주당 측에서 보면 저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탄핵을 조금 지금 공론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탄핵 동의를 하는 국민들 저변에는 대통령이 실제 탄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 변경 또는 국정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보고요. 실제 대통령이 거리됨으로써 올 그 혼란함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니까 저거를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뭐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몇몇 강경파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이 발언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꺼내지는 아직 않았지만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요. 좀 신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들은 국가적인 불행일 수 있죠. 그거는 뭐 바라는 야당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라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죠. 근데 다만 보면 지금 고리의 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핵 부분들이 국민들이나 나머지 정치권에서 그렇게 거부감이 이제 없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이 국정 운영 자체를 너무 고리를 함으로써 혼란보다 있음으로써 더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토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걸 단순히 야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청원하는 것이고 처음에 5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60만, 70만이 돼서 접속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최근에 촉발된 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더 가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이게 100만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청원 소위를 열려서 답변만 하고 끝내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번 건은 이 사안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의결까지도 고려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이태원 참사 자꾸 말씀 주시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후속 조치로 뭐 재난기본법도 다 개정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라고 쓴 거는 그 왜곡돼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치적 공격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이태원 어떤 뭐 김지표 국회의장 한 분의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또 탄핵을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국회 청원을 동의를 또 토대로 해서 가속화하고 뒤에 숨지 마시고 이제 탄핵 발의를 하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래서 헌재에서 심판받게 하시죠.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요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민주당이 발의한 게 아니라 탄핵 국정방해 하지 탄핵이 마시고.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탄핵 발의 살아보자라는 하시라니까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민주당 의견으로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잘 보세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저는 이태원 참사에 최선을 다하려면 최혜병 특검처럼 임성근 1사단장을 구하듯이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태원 참사에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로를 하지 않고 탄핵이라는 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그때 발의하는 거지. 탄핵하겠다. 제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렇게 좀 하시죠. 그따 야당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월요일 아침 뉴스할때 잠시만 중단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할 만한 생각도 있다는 뜻이고 그 정도 상황이면 아예 자꾸 말 꺼내지 말고 탄핵을 해버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건데 결과를 보자 이런 얘기인데 두 말씀 충분히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어요. 다음 주제도 있으니까요. 겁박하는 게 감정적인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가 바라는 게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뜨거운데 다음 주제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야기도 뜨거운 게 많습니다. 오늘 운영이 전체 회의와 내일부터 이 사흘간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어떤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건지 이걸 먼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도 뭐 보면은 너무 많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기들이 많은데 최병 특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부분도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운영위를 통해서도 물어볼 것이고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볼 것이고 그 태도들이 너무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법뿐만 아니라 지금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 입법권에 대한 부분들에서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국정운영 자체가 독선적으로 흐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고 넘친다. 질문하는 것들이. 그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야의 공세 대응하기가 참 여당으로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 민주당 해병대 특검법 또 방송사법, 이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최상병 특검은 저는 아마 토론을 하겠죠. 이것이 왜 부당한지.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루자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위해서 아마 토론을 할 것이고 나머지 방송사법이라고 표현한다면 방송사법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동의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이건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이 탄핵안을 그대로 받고 6개월 이상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하느냐 이 문제가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송 관련해서 저희가 장악 의도가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 방송은 장악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민주당이 이전에 똑같은 법을 2016년도에 주장하시다가 그때 집권하자마자 아예 추진을 안 했어요. 그리고 KBS, MBC 사장 다 내쫓았거든요. 저희 표현에 따르면. 그래놓고 지금 해가지고 또 다른 법령을 내면서 이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진을 교체하자라고 했더니 그건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거든요. 중도 교체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걸 못하도록 방통위의 기능을 지금 마비시키려고 탄핵을 발의한 거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나중에 그걸 수집해가서 아마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야기까지 지금 묶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잠깐 뒤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그 야당의 이 국회 운영 방식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 정진석 비서실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대통령실과 야당의 직접적인 대치 이런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정 실장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식의 글쎄 좀 싸움이 더 불가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불가피하겠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자체는 이번 총선의 민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예.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예. 창피함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제복 입은 군인들에게 뭐 모욕감을 줬다? 저는 이게 도대체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복 입은 군인들이 국민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고 거의 공식 선언하면서 예.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예. 말끝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말을 바꾸는 부분에서 부끄럽지 못하는데 예. 과연 그분들이 제복 입는 군인이라고 대우해야 될까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대우하는 이 제복 입은 군인들, 저는 군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선서 안 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냐, 입법을 위한 청문회에 나온 참고인 내지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 피고인들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왜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판사 역할하고 검사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감사장에서 실수한 그 국감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호통을 친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이분 증인하고 참고인인데 입법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라고 저렇게 호통을 치고 모욕을 주죠. 네. 그다음에 선서 안 한 부분은요, 헌법상 권리예요. 이런 헌법상 권리를 본인들이 행사할 때는 떳떳한 거고 저 증인 참고인들이 행사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저 이런 법무시, 헌법무시 또는 기관의 특성 무시 이런 점들이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과방위 민주당 간사죠. 김현 의원 방통위 방문 당시에 벌어진 상황을 두고 지금 갑질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확인시켜줬는데 또 확인해야 된다면 안 되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의리 눈물을 흘린 청사 면회실 직원들과 갑질을 말리다 넘어진 시민께 사과하십시오.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김의원 의원께서 좀 실수하신 부분이 예. 정확히 면담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카톡으로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문 일정이 협조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방문하신 거예요. 네네. 방문해가지고 이제 방문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동에 있는 공무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거 뭐 지금 이게 허락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렇게 윽박지르고 하신 거는 저는 글쎄요, 뭐 국회의원이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약속은 안 된 상황에서 그 약속 안 된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공무직 공무원 안내동에 그분께 저렇게 윽박지른 거는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뭐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쳐도요. 아니 공무직 공무원이 사전에 그 조율이 안 된 분이 방문했을 때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윽박질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네. 김홍일 위원장 탄핵 소추안 내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3일이나 4일에 표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를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행동 자체는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이걸 네네.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15건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제재를 내린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든지 이사진 선임안에 대해서 수요일에 날 해야 될 거를 당겨서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말하자면 법치무시고 그냥 본인의 그냥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는 예. 국회대로 김홍일 위원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거 그리고 할 테면 해봐라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처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자진 사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 한상혁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송사의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해가지고 기소까지 됐어요. 근데 탄핵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건 탄핵 사유가 아니고 이건 예. 탄핵 사유입니까? 저는 그다음에 자진 사퇴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만약에 탄핵 의결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무정지 이후에 탄핵 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너무 무도하니까. 그래서 두 의견 중에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는 조만간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2인 체제에 대해서 국회도 할 말은 없다. 의결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웠는데요.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검찰이 회유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민주당이라면서 일찍까지 공개를 하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 검사는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 전 부지사 회유 협박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구체적인 반면 검찰의 해명은 추상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원지검은 회유로 받은 진술을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다는 논리로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건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관련 일지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회유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자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아내와의 통화에서 당이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이후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리라 소리치고 변호인 해임 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이 바뀐 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술판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아동의 부친과 손 감독 측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논란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유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거액의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그 손 아카데미 측의 이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이사가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변호사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용하느냐? 내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안은 한 20억 정도 일단 부르고 깎아줘도 5억 밑으로는 더 이상 깎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는 변호사 말에도 불구하고 5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적절한 거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5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적절하겠습니까? 그 근거로 손흥민 그 선수의 이적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적설이 4천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내용이 나오면 결국은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5억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다.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녹취록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손웅정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 원을 받으면 1억 원을 주겠다 언급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를 회유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변호사가 문제가 되고요. 이걸 주겠다고 제안한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한테는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변호사법이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만약에 그런 행위를 받거나 실제로 받거나 요구 약속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다만 뇌물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해당 규정을 보면 변호사가 받았을 때는 법적 처벌 규정이 있지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로 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서 이 부분이 또 입법 공백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고 주장을 하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까? 일단은 녹취록이 오픈되니까 피해 아동 측,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입장이 몹시 곤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먼저 주장한 거는 이거 불법 녹취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청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2차 가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차 가해라고 한 게 뭐냐면요.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 아버지 측에서 손흥민 선수 등의 유명세를 빌미로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배상액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거는 오히려 그 피해 아버지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2차 가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내세우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당 녹취록이 이번 이제 해당 사건에도 네.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이미 발생했고요. 그 예. 이후에 어떤 합의를 보는 과정 중에 있었던 뭐 대화 네. 내용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사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다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는 피해 회복 여부, 그러니까 합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라는 건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송웅정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양형의 참작 사유로 작용하겠지만 합의를 못 보는 경우도 저희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못 본 게 나의 의지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또 정황들을 재판부에는 현출시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최근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건 관련해서 허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전 여자친구도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냈어요. 서로 어떻게 주장하고 다른 겁니까? 일단 허웅 선수의 주장을 보면 네. 전 여친이 공갈 협박 스토킹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허웅 선수도 인정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의 임신과 임신 중절 수술이 있었다. 네. 그런데 A 씨, 그 전 여친이라고 하는 A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러한 중절 수술이 모두 본인의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고 허웅 선수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임신과 중절이 반복되는 가운데에도 허웅 선수가 결혼 관련해서는 아무런 약속이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뭐 강제적인 성관계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주장이 어느 만큼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생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협박 고소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이 여성 입장에서는 임신 중절 등등을 사실상 뭐 강요 당했고 나랑은 연고지가 없고 이제 허웅 선수가 그 당시에 뛰고 있던 그 지역에 가서 뭐 이런 부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박과 공갈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어떤 정황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연구팀이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인공 피부를 로봇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구조와 구성 물질을 본따서 로봇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상처를 입으면 치유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소 지을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볼은 볼록해집니다. 일본 연구팀이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피부 조직을 로봇에 이식했습니다. They found a new method of binding human-like skin tissue to mechanical, robotic materials. 인간의 피부가 근육의 인대로 묶인 것에 착안해 로봇의 작은 구멍을 뚫어 콜라겐이 포함된 젤로 덮은 뒤 인공 피부를 부착했습니다. 로봇을 조작하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실제 인간의 피부처럼 잘 찢어지지 않고 재생도 됩니다. The team of scientists hopes that this study can help humanoids increase mobility, self-healing, and appear more human. 누리꾼들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기술 발전이 놀랍다는 반응과 소름 끼친다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피부 노화와 성형수술 등의 임상시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국 등 주요국들도 기능은 물론 외모까지 인간을 닮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브라질에서 리우 카니발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인데요. 바로 보이분바 축제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축제는 아마존 지역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주말 동안 열리는데요. 축제 참가자들의 강렬한 에너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마존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네, 화려한 사진에 눈을 떼기가 어려운데요. 이 축제, 다른 축제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축제에는 대결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축제는 파리와 카프리치오라는 홍팀, 청팀의 팀 대결이 펼쳐집니다. 각 팀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음악과 특색 있는 춤으로 서로 대결하는데요. 관광객들은 각 팀의 공연을 관람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팀에게 투표해 승자를 결정합니다.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과 참여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사진처럼 열정적인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사이 날이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이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늦은 오후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150mm 이상,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